합정 결과입니다. 민간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포 200명 하남 진흥입니다. 이상은 전남부지방경찰서 확인을 마치고 그랬는데 이른바 이제 그 광주 예. 민중항쟁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열 거기서 진행이 되다가 광주 민중항쟁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기자들이 격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정확한 실상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런 정보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자원을 해도 회사가 용인을 해주지 않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외부에 귀동작을 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애신 보도를 통해서 예. 알게 되고 광주 예. 이 민주화 운동이 5.18부터 27일까지 이제 말하자면 그 완전히 계엄군이 접수해버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상황이 끝난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 기자들도 이제 그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냥 백기투항하는 예. 식으로 현업에 복귀를 한 거죠. 27일 날 나하고 표한수 이사하고 박우정이 불광동 여관에서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저 제작부 앞장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집에 그 기관원들 닥칠까봐 집에 안 들어가고서 여관을 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새벽에 나하고 표한수 이사하고 박우정 이사장이 셋이서 라디오로 이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해서 폭도들을 진압했다라는 그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이제 뭐 광주가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 보도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좀 궁색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제작에 복귀한 겁니다. 이 서울 이화 여자대학에서 학생회장단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경찰의 기습으로 풍비박산돼서 이제 다들 달아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계엄사인지 경찰이었는지 거기서 그 학생들 수배 사진을 그 기사로 실는 거예요. 기사. 네. 사회면에 전부 학생들 그 사진, 네. 그 얼굴 사진. 지명수배 명단 같은 걸 그거를 신문에 신문에 실어라. 실는 거예요. 내부도 이제 완전히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구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사표를 냈어요.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고 이제 신문사를 그만두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해서 박우정 기자하고 둘이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여관에서 전전하다가 나중에 6월 8일인가 그때 이제 이경일 선배 등하고 같이 그 술 한잔에 회포를 풀면서 이제 다음 날 집에를 들어갑니다. 그때는 거의 이제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런 적이었죠. 집에도 이제 그 보안사하고 경찰 그리고 이제 중정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연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택 수색하고 예. 남영동에서 한 달 이상 이제 조사를 받았죠. 예. DJ를 언제 만났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이제 핵심은. 근데 나는 DJ를 본 일이 없거든. 예. 그 DJ가 나를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고 나는 경찰 새까만 경찰 기자니까. 예. 근데 만난 일이 없는 일은 만났다는 거야 이제. 예. 그러면서 언제 만났느냐 만난 일이 없다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공법 관련해서 이제 고려연방제가 거론이 될 때인데 그때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네가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언제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제.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고려연방제 누구하고 누구한테 고려연방제 얘기를 전파를 했느냐 이제. 예. 근데 나는 그 고려연방제도 나는 전혀 그러니까 무관한 거이거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당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네. 일단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무슨 박종철이라든지 네. 김근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했던 그걸 상상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 가벼운 거고 이것은 예. 그냥 고문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고 다만 그 갇혀 있으니까 거기가 사실 처음에 들어간 날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예. 남영동 대공분실. 대공문신지를 몰라 어딘지를 몰라 이제 예. 이걸 이제 밀폐된 지역이니까 극도의 그 이제 그 공포감을 느낄만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걸 알면 이것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제 집에서도 조금 그 근심이 덜 할 텐데 그런 상황이었지. 예. 그러니까 5월 17일 밤에 연행이 돼가지고 6월 24일이면 한 달 하고도 이제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기간이지 이제. 근데 6월 9일 날 아침 9시 반쯤 됐나? 내가 그날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이 우리 큰 놈 첫아들 100일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100일 잔치 한다고 여기 표이사장 홍소령 다 우리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은행 다니는데 음식 준비한다고 그날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침 9시 반쯤 편집국으로 이 건장한 그 친구들 한 7, 8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2, 3명은 국장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외신부로 와가지고 홍소연하고 박우정 씨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행해 가려고.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다 이제 그 에워싸고 그 연행을 저지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표이사장은 집에서 이미 그 연행이 되고 이경일 부장도 연행이 되고 그래서 한 1시간가량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그 연행 조작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동 국장은 어디서 연행이 돼요? 서동 국장은 사무실. 예, 국장실에서. 경향신문에서 6명, 문화방송에서 2명, 그래서 8명이 연행이 됐는데 서국장까지 포함해서 9명이죠. 9명입니까? 예.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국장석에서 만나면서 국장한테 바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내놔요. 그 연행해가는 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면 그 보도 자료가 월남은 망한 것이 아니라 통일된 것이다. 고려 연방제는 통일이 밑거름이다. 학생운동은 뭐 인민해방 운동이다. 뭐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그 퍼뜨려서 국민 통합과 국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현직 언론인들 8명을 연행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바로 이제 줘요 국장한테. 그 보도 자료를 경향신문에 인쇄해서 내보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경향신뿐이 아니라 전 언론에 이제 그렇게 뿌린 겁니다. 그 기사를 이제 사회부에서 일단 썼을 거 아닙니까? 사회부에서 썼으면 바로 이제 옆에 편집부가 붙어 있어요. 사회부 같이. 그럼 편집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편집부 박성득이가 있어요. 박성득 기자가 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행자 명단에.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피하려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다가 현관에서 붙잡혀서 그 연행을 당했는데 그 당시 경향신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사회부에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옆에 있는 박성득이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분위기가 살벌하고 참 인간성이 거의 뭐 말살다시피 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서동구 조사국장이 연행돼 가지고 남영동에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고 신문사 내부의 첩보에 의해서 조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협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그 남영동 형사들이 하는 얘기가 신문기자 사회의 의리와 풍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비웃는 말도 했어요. 내부의 밀고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밀고 혐의자들이 그 뒤에 그 신문사 사장,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두환 그 정권 내내 참 승승장구하죠. 그 밀고 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은 있습니까? 기자는 있습니까? 아니면 있지만 우리가 말은 못하죠. 그래 자원 그렇게 경향신문에서 제일 많은 기자들이 연행 구속되고 그렇게 된 배경이 뭘까? 그건 뭐 그런 뭐 혐의 그런 걸 떠나서 중앙일보하고 경향신문이 가장 극렬하게 계엄철폐운동, 제작 거부운동 이것을 벌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 경향신문의 어떤 성격이 여당지다 하는 여당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자들이 이렇게 요란하게 날치고 있는 그 일종의 그 괘씸죄 비슷한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향신문을 찍어서 여기서 무려 7명, 저 문화방송까지 합치면 모두 9명이 되네요. 9명을 연행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언론계 전체에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치면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일종의 그 경고음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전 언론계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대량 학살이 전주곡입니다. 언론사 기자들 대량 학살이 전주곡입니다. 그 6월 9일 새벽 5시에 그 초인종을 누르고 그 둘이 군복을 입고 들이닥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자고 있고.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딱 뭘 보여주는데 뭐 빨간 줄 딱 걷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그 경찰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확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이제 그걸 자세히 보니까 계엄사 뭐 어쩌고 합수부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것저것 신원 확인하고 그러더니 거기서 까만 천으로다가 얼굴 딱 이렇게 뒤에서 묶고 남영동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표선생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군복 입은 2명이 있었는데 방이 바로 그대로예요. 거기가 아마 박종철 군 있던 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책상이 하나 있고 침대가 옆에 하나 있고 저쪽에 욕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죠. 아, 밤 되면 저기서 자겠구나. 그리고 너 저기서 뭐 샤워도 한번 하겠구나. 그렇게 실상을 모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뭘 봐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 고려원방제 여기 들어갔지. 그래서 고려원방제 뭐 이름은 알지만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죠. 한참 뭐 그때 그 저기 초기자총회 하고 그럴 때 응? 누가 무슨 얘기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뭐 이런 얘기 한참 하고 또 뭐 그러다가 기자들은 고려원방제 되게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자꾸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몰랐는데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야. 어? 그리고 두 놈 중에 한 놈이 거기서 자 침대에서 한 놈이 계속 얘기를 하고 담배 이렇게 권하고 피우고 그러면서 고려원방제 다 저 기자들 아는 것 같은데 응? 생각 잘 해보라고. 그래서 아 이놈들이 이걸 갖고 욕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틀을 잠을 안 재웠어요. 그렇게. 그러고서는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말을. 그러니까 선생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새끼가 그렇게 나오면서 이 새끼 옷 벗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티만 딱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 우선 잠도 그렇게 앉았지. 팬티만 입고 있고 이놈은 뭐 군복에다가 모카 신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주 삶이 기가 죽더라고. 나중에 서동구가 다 불었어. 여기 썼어 서동구가. 그러고서 고려원방제 그 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서동구 선배 필체예요. 고영재하고 나하고 박우정이 편집국 밖으로 인사조치 받았을 때 그때 저녁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동부이천동 가서 거기 한강 약주라고 저녁을 먹고 그 자리에서 그걸 했다고 적은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정신 나갔나? 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가 하고서 이제 그 발로 차고 아구창 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러다가 사람 병신 되겠더라고. 네. 그래서 들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응? 이렇게 땅으로 그냥 응? 그렇게 저기를 하고. 근데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 응? 계속 옆방에서는 그냥 이거 딱딱 하다가 그냥 악 소리도 나고 방맹이 집어 던지는 소리 나고. 응? 정신은 없고 내가 변소관 사이에 그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 밟히고 저 맞고 그러다가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들었다고 하자. 나중에 또 부인할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지. 네. 그래서 그 몇 바퀴 돌면서 나중에는 이제 들었다고 그러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는 죄가 안 되니까 예. 동조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네가 뭐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사실 듣지도 않은 걸 내가 쓴 건데 그것도 몇 차례 이제 얻어맞고서는 옳소 그러면 옳소라고 쓰라. 옳소 거기다. 예. 옳소 그랬다고. 그래 그 옳다고 한마디 거기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나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지네끼리 뭐 서로 이제 농담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근환이가 고문 담당 이근환이가 이경일 선배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이경일 선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괜히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이제 뽑아다 놓을까 그러고 팔을 한번 비틀어 보기도 하고. 이 새끼들이 완전히 장난감 다루듯하고. 남영동에 이제 연예인이 돼가지고 참 말만 듣던 그 남영동에서 한 보름 정도 좀 시달려 봤는데 그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한 이틀은 잠을 안 재우는데 하루 딱 잠 안 재우니까 그만 어떤 정신적으로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한 절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진술서를 쓰게 만들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이틀째 잠 안 재우니까 거의 뭐 한 80~90%는 정신이 온전치 않을 정도로 극도로 압박을 받게 되더만. 그러고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이틀 잠 안 재우고 그리고 계속 진술서 쓰면 자술서 같은 걸 쓰면 또 찢고 새로 쓰게 만들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진을 빼고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관 완전히 탈진하게 만드는 그러고선 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이 남영동이라는 곳이 아주 끔찍합니다. 그 고문 외에 다른 폭행이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폭행들이 좀 있었죠. 우선 가장 이 치욕스러운 것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물론 팬티까지 벗기진 않았어요. 근데 옷을 벗기고 뭐 엎드려 뻗쳐 시킨다든가 그리고 몽둥이로 두드리는 이런 행태는 뭐 계속돼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보름 동안 조사를 받고 이제 남대문 서로 옮겨갔는데 거길 벗어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대문으로 가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7개월, 그다음 표영은 5월까지 6월에 연행이 돼서 5월까지 근 1년 동안 고생을 했고. 고초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 고문이라는 건 나는 상상을 초월했어. 예. 나는 게 내가 가능한 한 말을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예. 저 고문하면 저 누구냐? 이근환 얘기 나오잖아. 이근환이는 내 주수사관은 아니야. 그런데 꼭 끼어 고문할 때. 예? 고문이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고문이 있고 그 시설에 의한 고문이 있잖아. 예. 시설에 의한. 그러면 이근환이가 꼭 끼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근환이가 유명한 거야. 물고문 같은 것은 요즘 내가 이제 박종철이 고문 사건 뭐 그걸 보잖아. 내가 봐도 초입이야. 되게 초입에 그 물고문을 시작하거든. 네. 물고문 뭐 수없는 고문을 하는데 그것은 시설에 의한 고문이야. 시설. 예. 그런데 내가 지금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것은 몽둥이질이야. 몽둥이질. 예. 이건이 저 수압 체온체 뭐 한데 뭐 그런 게 지금 그런데 이근환이가 이제 그래 이근환이는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런데 이근환이 내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예. 내가 동창회 이제 저 동창 회보 거기 갔잖아. 출소한 뒤에. 예. 그러니까 이근환이가 전화 와서 만났다니까. 이근환이가 전화 와서 커피 한잔 했어. 예. 그 자기가 너무 지가 봐도 아주 심한 그런 걸 느꼈던 모양이야. 아니 나 당신한테는 유감도 없다고 그랬어. 대공분실에서 그렇게 고문을 포함해서 몽둥이 찜질 포함해서 아이고 말도 안 돼. 밤낮이 없거든. 며칠이 지난지도 몰라. 예. 어? 잠을 재우고 먹을 거 어디가 있어. 그 사람 그러고 나는 이제 좀 나중에 들어간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얻을 날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까지 이놈을 언제까지 해가지고 뭐 입으로 거짓말을 하든 마든 이러면 만들어내겠다는 게 자기들 목표야. 내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야. 거짓말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진술이 많이 있잖아. 예. 하도 못 견뎌서 거짓말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예 써와서 사인만 하게 하든가 괜히 선배님 입에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고문하고 글쎄 말이야. 때리고 글쎄 그랬던 거 말이야. 아닙니까? 내가 아닌 말로 네. 어느 A라는 후배가 이러이러한 것을 냈더라고. 전혀 사실 아닌 거. 예.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스토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 말이야. 내가 이제 후배한테 한 소리가 왜 사실 아닌 것을 예. 이것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예. 그러고 어느 사안을 놓고 거기서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막 했다며 그렇게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수없는 과정에 수없는 고문 속에서 그게 나오게 만들 거거든. 예. 그런데 내 입에서는 사실이 아니니까 안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후유증이 많이 남는 건 몽둥이질이야. 필요하면 두드러 패는 거니까 지가. 몽둥이도 이상하게 야구방망이 비슷해. 그런 게 그건 아이고.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갔는데 우리 저 남영도에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후유증을 많이 남긴 사람이 드물거든. 많지는 않아. 우리가 다 대강 알잖아. 예. 그 당시에 고통을 겪은 건 거의 비슷하지만 후유증까지 많이 남긴 것은 예. 뭐 숫자가 많지는 않아. 우리는 대강 네. 느낌으로 알잖아. 그 아들놈이 그때 20일밖에 안 됐을 때 난지.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될 때 사건이 난 거야 나는. 근데 나로서는 셋째지. 아들이 딸 아들이니까. 김태용 회장과의 인연 때문에 선배님이 굉장히 큰 고초도 겪지 않으십니까? 이제 7월 17일 날 새벽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화실하는 친구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딱 김태용 선배 때문에 왔구나 이걸 알았죠. 예. 응, 경찰 너댓 명이 같이 왔어요. 그래갖고 딱 보고서 저는 이건 그 일이구나 하고서는 이제 옷을 바지하고 티셔츠 차림으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제 나가니까 이렇게 검은 안대로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가리고 차에 태워져 갖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검은 승용차에 이제 실려서 갔는데 어딘가 올라갔고 갔더니 이제 그게 이제 남영동이었죠. 남영동 대공분실. 예, 남영동 예. 대공분실인데 이제 남영동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니까 그 성냥각, 유엔 성냥각 같은 그 성냥각이 있는데 거기 가롤동이라고 써 있더라고. 예. 그래갖고
아, 여기가 그 가로월동 부근인가 보다. 그거는 알았죠. 처음에 가니까 뭐 이렇게 그걸 뭐래 양훈 온냉 작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자 대접을 정중하게 해주기도 하다가 갑자기 또 이 연자 붙이면서 욕을 하다가 이 뒷머리 잡고 욕조에다 이 저기 쳐 박았다가 꺼냈다가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어딘가 딴 데로 옮겨졌는데 그 거기를 가니까 방이 더 큰 방인데 가운데 이렇게 칠성방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거기로 그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 칠성방 같은 데가 가운데 있고 그 가장자리로 한 7, 8명 남자들이 한 30, 40대 되는 남자들이 몽둥이를 다 같이 들고 쭉 둘러서 있어. 거기를 둘러서 있고 거기를 올라가려는 거야.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왠지 이렇게 못 눕겠더라고. 예. 그래갖고 엎드렸어요, 거기를. 엎드렸더니 돌아 누우래.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 누웠더니 이렇게 얼굴에 수건이 덮어지고 웬 육중한 남자가 올라타더라고. 그게 이근환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올라타고 폭행도 가고. 아, 폭행은 아니었고 물고문. 그 다음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뭐 이거는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고문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게 그때가 한여름이잖아요. 7월 17일이니까. 그러니까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추위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런 추위. 그다음에 그 내가 뭔가 그 존재를 잊어버린 듯한 추위라고 그럴까? 아무튼 뼛속에서 담요를 몇 개를 뒤집어 썼는데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추위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 이렇게 내가 담요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는 어떤 애 하나가 들어오더니 얘 왜 이래? 얘 전기했어? 이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물컵이 있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한 3분의 2 담긴 고춧가루가 있어. 그래갖고 야 이거 다음에는 뭐를 할지 전기했냐 그러고 고춧가루 담긴 거 있고 이러니까 다음에는 뭐가 올지 모르는다는 그게 좀 골치 아프고 그래갖고 또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새벽에 끌려와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또 무슨 개불알티 같이 생긴 초콜릿 당이정 입힌 약을 우유하고 강제로 먹게 했어요. 간장제 같은 거군요. 강장제 같은 거지. 그게 뭔지 몰라. 어쨌든 뭐 강제로 먹였는데 그걸 먹고 그다음에 또 점심때가 되니까 그 무슨 순댓국 같은 그런 거를 또 억지로 먹으라고 또 주는 거야. 근데 못 먹겠는데 뭐 그 국물만 조금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비위에 안 맞아서. 그래갖고 다 토했어요. 다 토했는데 나중에 검붉은 게 나왔어. 나도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개불알티가 녹아서 나온 것 같아. 나도 놀래갖고. 근데 얘네들이 놀란 거야. 그게 피인 줄 알고. 내 생각엔 내 이해가 안 갔는데 왜 그게 나왔는지. 근데 내 생각엔 그 개불알티가 녹아서 나온 건데 얘네들이 깜짝 놀래갖고 막 너 죽으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러면서 막 그날이 노는 날이니까 막 온갖 군데 다 전화해갖고 의사를 불러갖고 의사가 왔어요. 수도육군병원에서 의사가 와갖고 의사가 진찰을 해갖고 뭐 쇼크의 탈진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이제 링거 맞고 이렇게 누워 있었지. 조서를 쓰는데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지 뭐. 그랬다가도 조서가 딴 방하고 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 그게 틀리면 또 와서 지랄지랄하고 욕하고 지랄지랄하고 이러는 거야 이것들이. 이래갖고 몇 번 그런 게 있었고
그러는데 생리가 터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지? 얼마나 괴롭겠어. 미치겠는 거야 진짜. 내가 여자인 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 순간에.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갖고 이근환한테, 나 고문한 놈한테, 아저씨 이 코미디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갖고 아저씨 나 생리 터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근환이 나가서 생리대하고 팬티를 사다 줬어요. 나를 사다 주면서, 야 내가 생전 무슨 여자 속옷을 사봤어야지 생리대하고 내가 창피해서 혼났다 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게 고맙기도 하고 뭐 인간미를 느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래갖고 그 아저씨 왜 간첩을 잡아도 왜 사람 고문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아저씨 직업 바꿔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 사람 이름이 이근환인지는 99년에 이근환 잡혔을 때 알았어요. 이 텔레비하고 신문하고 그때 보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웹진 이프에 내게 팬티를 사준 남자 이근환에게 그거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이근환 얼굴을 보니까. 이근환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피가 거꾸로 솟겠어 안 솟겠어. 이 새끼가 직업을 바꿨어? 그것도 반공 설교를 해? 이러니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를 진짜 목사가 됐다는 거를 듣고 그 유튜브에 그 이근환이 무슨 어떤 여자하고 뭐 하는 거를 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 진짜로. 몰랐어요 나는. 사실 처음에는 이제 김태용 선배를 도덕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시켰죠. 네. 성병이 있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뭐 막 그런 얘기를 막 해갖고 내가 짜증을 내고. 사실 김태용 선배가 나보다 12살이나 많고 애가 둘이고 나는 그때 27살인가 8살인가 뭐. 그래갖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뭐가 안타까워서 그 김태용 선배랑 연애를 하냐. 그리고 김태용 선배 솔직하게 못생겼거든. 원하는 조서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나하고 그 노현재 그 친구하고 둘 다 이제 이렇게 그 여자로 엮는 거지. 김태홍의 세컨드, 서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잡놈이다. 그렇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안 먹히니까는 이제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내가 뭐가 안타까워서 난 남자친구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범인은 은닉. 포고령 위반 범인 은닉. 네. 기소유예로 나온 거죠. 검사 손에서 나왔는데 그 검사가 사실은 내 화실한,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화실하는 친구 엄마가 검사한테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검사가 풀려난 건데 검사가 나한테 그랬어. 여자가 언론자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영동에서 5일 있었고,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에서 5일 있었고, 서대문구치소에서 20일 있었고,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풀려 나왔더니, 나는
그 뭐죠? 사표도 못 썼는데 이미 해고당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서동호 국장은 연행 당일날 집에 그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한 책을 20여 권을 압수해 가요. 그 중에 책 3권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 관련한 책이 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뭐 안 쓴 게 좀 있고, 그거를 반공법 위반으로 이제 걸었고, 그다음에 이경일 부장하고 박우정 기자는 이제 월남통일 고려연방제 그거 가지고 반공법으로 걸은 거예요. 6월 9일 날 연행해 간 다음에 7월 초에 그리고 문화항 호텔에 방 2개를 그 남영동에서 빌려가지고 경향신문 기자들 한 10명을 부른 거예요. 방에 딱 들어가니까 덩치 큰 놈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너 박우정이하고 60번 버스 타고 가면서 고려연방제는 통일이 밑거름이다라고 말했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인마 박우정이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왜 인마 네가 부인을 해? 어? 그래서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인마 박우정이가 그렇게 했다고 썼는데 왜 그래? 그래서 난 계속 부인했더니,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러면 박우정이 진술조서를 보여달라. 그 진술조서를 보면 내가 인정하겠다. 지네끼리 상의하더니 남영동 가서 이제 그걸 가져왔어요. 박우정이 진술서하고 이경일 부장 진술을.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나랑 있을 때 뭐 월남 통일 얘기, 뭐 고려연방 얘기했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 수경사에서 그 검찰관한테 3번 조사를 받고 이제 검찰관 앞에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구속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하고 김중영 선배와 같이 우리가 일단 그럼 여기서 인정을 하자. 나는 박우정이 고려연방제 인정하고, 김중영 선배는 이경일 부장 고려연방제 월남통일 인정 하나씩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씩 인정을 했어요, 검찰관에서. 그러고서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내세워진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수시로 이제 이건업에서 만나가지고 이 법정에서 뒤집는다. 그 이제 약속을 다 하고, 이제 수경사에서 재판받는 날 제가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가가지고 선서하고 증인을 했어요. 이거 신건수 검찰관이 어떻게 하냐면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윤덕한 증인은 검찰관 앞에서 박우정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인 서명했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건 사실인가? 네, 그랬더니 딱 이름이 탁 떴더니 이상 신문을 마칩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건호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부인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재판장이라는 놈이 육군대령 재판 기간 내내 졸면서 눈 감고 있던 놈이 눈을 번쩍 뜨더니 그 검찰관이 협박하던가요? 뭐 저거 하면서 정병 그래가지고 정병 불러서 그 법정 서 있던 그 정병 불러가지고 정병 2놈이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어쩌고해가지고 양쪽 팔 잡혀서 끌려나왔죠, 재판. 재판은 이제 이걸 끝나고. 그래서 그 재판장이라는 놈이 이제 우리 그 조사실 그쪽에 한쪽 구석에 앉혀 있는데, 이놈들은 피고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법무참모 불러오더라고. 법무참모. 민간인 2명 구속시킬 테니까 신병 인쇄가. 헌병 중위가 와서 이제 우리 둘을 헌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옆에서 웬 그렇게 두드러 패는지 그냥 뭐 군바리를 패는 건지 하여튼 엄청 밤새도록 그거 패더라고. 잠도 잘 수가 없지만 오지도 않지만 그래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불안하기도 하고 밤을 새우고 그러고서 하여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간 것 같더라고. 근데 다음 날인가 뭐 오후 4시쯤 그 검찰관이 불러요. 그 2분 석방하는 씨가 방금 내려졌다고. 이놈들을 위증죄로 구속시키라고 그러는데 위증죄 자체가 아무리 군사법정이 개판이라지만 무법천지라고 하지만은 위증죄가 성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네가 내세우는데 그거 부인했다고 해서 위증죄가 되겠어요? 위증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이경일 부장하고 예. 박우정이가 반공법 1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공법을 유죄를 받았지만은 그 고등군 사법원에서는 반공법 부분이 두 분 다 그 무죄로 됐습니다. 이게 계엄령 하에서 군사법정에서 반공법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 난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게. 그때 1심에서 2년을 받죠. 예. 2년을 받고 그리고 그 고등군법회의 이제 몇 달 후에 예. 거기서 조금 이제 그 형량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예. 집행유예로 나가게 되고 그 박우정도 반공법이 떨어지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예. 그리고 홍수원 선배는 그냥 포고령 위반이었다가 집행유예로 나가죠. 다 나가고 대부분 고등법원 군사고등법원 2심 가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는데 그렇지. 감형되고 이제 풀려났지. 이제. 예, 선배님은 어떻게 됐어요? 서대문구치소에 있으면서 거기서 그 학생들하고 교도관들하고 상당한 큰 충돌이 있었어요. 예. 그 뭔가 하면은 그 교도관 중에 아주 그 인권을 무시하고 그 시위한 학생들을 굉장히 아주 나쁘게 보는 그런 교도관이 특히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벼르다가 아주 좀 자기가 안 좋게 생각하는 학생한테 그 바켓스에다가 양동이에다가 그 변기에서 그 오물을 담아가서 학생한테 그걸 뿌렸어요, 방으로. 응? 그러니까 학생이 눈도 끔쩍 안 하고 거기서 덩어리 몇 개를 집어가지고 교도관한테 딱 던졌어. 예. 그래서 교도관이 완전 그것도 이제 벼락 맞았어요. 그걸 보고 다른 방에 있는 학생들이 발록을 문을 찼어요. 예. 문을 뜯었어. 응? 그래가지고 막 그 돌아다니고 그랬어. 거기서 응? 그 교도관 이 자식 나오라고 말이야. 그러면 교도관 도망갔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은 이 학생들 난동 사건이라고. 예. 걔들은 그렇게 칭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옥에 있던 그 이경일하고 언론인 이경일하고 표완수가 사주했다. 이렇게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리고 예. 보고서를 그렇게 올렸는지 몰라요, 그놈들이. 그리고 그 최후 2심 최후 진술 때 언론인으로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뭐를 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터무니없이 그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죄를 무겁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저희가 있었다. 억울하다고 하는 예. 그게 아마 괘씸죄로 걸린 건지 그 3년 뭐 4년 받았던 선배들은 100년 2심에서 나가는데 그냥 저 반공법도 아니고 포고령 위반으로 2년 받았던 저는 저 기각해서 이제 대법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됐죠. 대법으로 이제 이렇게 3심으로 올라가면은 예. 이제 기결수 취급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듬해 그 초범 예. 그때가 2월인가 3월 초인가 그때 이제 대전교도소로 이제 이감이 되는데 그 이경일 선배도 같이 이감이 되고 그런데 창밖으로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아내하고 예. 우리 그 동료 선후배 그 부인들이 맞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고 그러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대전교도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대법 이제 심사를 이제 기다리는데 상고를 포기하면은 그 석가탄신일이 그때 5월 며칠인데 예. 그때 특사로 이렇게 예. 해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되게 우리 언론인들은 상고를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이경일, 박정삼, 노향기, 김동선,
심송무, 그렇게가 그때 나오죠, 같이. 6월 25일 날 그 이진희가 서울신문 주필이던 이진희가 문화경향 사장으로 와요. 6월 25일 날. 취임 일성으로 기자는 국가관에 투철해야 되고 체계 수호자가 돼야 한다. 이거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딱 경고를 합니다. 정식으로. 국가관이 투철하는 기자들은 정리하겠다. 이게 해고를 미리 통보를 하고 7월 14일 날 차장급 이상 간부들 41명인가를 해직 발령을 내요. 그리고 7월 18일 날 7월 18일 날 경향신문은 문화방송 기자 50몇 명인가를 이제 해직시킵니다. 일괄사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끝까지 버텼어요. 차라리 명예롭게 해임을 시켜라, 해직시켜라. 그래서 안 했더니 그때 그 이강걸 부국장이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네가 주목받고 있는데 당신 이름은 다친다. 내라. 아주 간곡하게 또는 뭐 약간 뭐 겁 비슷하게 주면서 그래서 버티다가 제일 나중에 제가 이제発표를 냈습니다. 활동이 특히 그 집중적으로 이 감시나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태홍 씨가 기자협회에 소속된 회사지만은 어쨌든 김대중 씨의 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자협회를 장악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대공분실에서 저희들을 얽어매고자 하는 그것이 역력했기 때문에 김태홍 씨가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동통신에 김태홍 씨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저 탄압을 좀 받았고 또 감시를 받았고 그 김태홍 기자협회 회장의 피신과 관련해서 그 대공분실에 잡혀가서 이 고문당은 4명과 합쳐서 총 12명입니다. 예. 저희들이 다 해직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저 각사의 면면을 보고 했는데 저희 합동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해직 당할 사람이 당했다. 억울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독 많았어요. 난 메일이 많았는데 내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독 많았는데 왜 많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우리랑 같은 이렇게 지방사에 비해서 왜 많았을까 봤더니 현남 메일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작 거부라든가 뭐 검열 거부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주동을 한 것인가 또 5.18 자유론 실천, 5.13 자유론 실천 선언도 그렇고 다 정말 제일 먼저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분명히 회사에서 끼워넣은 거이다. 예. 회사에서 정말 잘 됐다. 이때 이게 이거다. 전화해보자. 완전히 다 집중됐나. 부작이 부르더라고요. 예상했죠, 뭐. 이렇게 지금 조그만 방에 아무도 여기 부장 앉고 저 이렇게 앉고. 한정범 씨, 예. 한정범 씨, 예. 이 양반이 말을 못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해직이야.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말고 또 누굽니까? 그랬더니 김정범이 해직이다 이러더라고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도 좀 했고 야, 이거 언론기관에 이거 있어야 되나? 이런 그런 특히 또 광주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는 그것이 또 왜곡돼서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그때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참 그러던 차에 아이고 좀 시원하기도 하다 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KBS는
한국방송공사 정부 투자기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 투자기관은 공무원도 그렇고 정부 투자기관도 어떤 어느 선에서 이른바 그 정화 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명분을 해서 언론사 말고 또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해지하는 그런 할당 내지는 무슨 그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이중으로. 네, 이중으로. KBS 부산은 KBS 조직상 그 당시에는 갑지라고 그랬는데 부산이 마산, 진주, 울산 이런 데가 방송국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도 기자들도 있고 거기 방송국장도 다른 조직이 똑같이 조직이 있습니다. 부산이 거기서 제일 큰 갑지라고 하는데 또 주재 기자라고 해서 밀양 뭐 이런 데 또 주재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방송국이 형태가 규모는 작지만 더 많았고 나름대로 그 직원들도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7월부터 이제 그 실제로 저 일괄 사표를 받으면서 하나씩 수리가 되고 보니까 보도국 그 부산 보도국에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그 나이 들은 선배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선배들이 사표가 일괄 사표를 내면 그래서 KBS는 예. 5, 6차례에 걸쳐서 예. 계속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KBS는 똑같습니다. 몇 분 정도? 아, 부산 KBS 많이 당했죠. 아주 많이 당했죠. 아마 비율로 따지면 제일 많이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직을. 진짜 우리들이 어차피 해직이 됐을 경우에 해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으면 그분들 말은 지역에서 힘없고 나이 들고 하는 분은 그냥 현직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정도 부산에서 많이 잘렸냐면 거의 다 잘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간 우리들이 서울에서 젊은 기자들 나하고 우리 동기하고 또 우리 후배 4명, 5명이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다 해직이 됐고 그때 그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해직이 안 된 서울에서 같이 내려온 선배들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3사람인가 되더라. 그 3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한두 사람이 있었을까? 다 잘렸어요. 부산에서. 뭐 해직된다는 말에 이미 예. 뭐 소리들이 많았죠. 저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근데 그 당시 동아일보에서 한 33명이 해직이 됐어요. 예. 방송이 7명, 신문이 26명인데 지방 주재 기자들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해서 다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정훈 기자라고 그 광주 취재하고 올라오자마자 사표 던진 친구하고 예. 그다음에 해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해직되고 나니까 해직이 되지 않았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윤종규라고 있는데 이 친구도 내가 생각이 같은 사람들 다 쫓겨나는 판에 내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 예. 스스로 그 친구도 사표 쓰고 나갔어요. 또 제가 그 27, 8에 결혼을 해갖고 그 당시에 갓난뱅이가 2이 있었어요. 예. 만 2살, 1살짜리 뭐 연년생으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가장인데 야 이거 직장 쫓겨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현실적인 걱정도 예. 있었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그 벽에 1층 벽에 해직자 명단이 쫙 붙어 있고 예. 그래서 뭐 각오했던 바고 알았다 들어가서 내 개인 사물 가방에다 넣고 예. 그 당시 뭐 부장들 고참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돌아서 나왔죠. 사실은 처음부터도 언론사의 그 비판적인 기자들이나 강성이라고 자기들이 표현에 의하면 강성인데 이 좌익 성향을 보이거나 강성이라고 생각되는 기자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분류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언론사에서 완전히 일자를 뺏어버린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명단을 제출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위 언론 정화운동이죠. 그때 단계에 가면은. 그러니까 앞 단계 5.18 이전 단계에서는 보도 통제, 검열 이것이 주였다면은 5.18 이후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언론 정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정화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사를 통폐합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사 내에서 이런 적극적인 소위 말해서 강성이라고 분류되는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을 이렇게 전부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은 언론을 완벽하게 이제 장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5.18이 겪고 나서 기자들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현장에 와본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가령 뭐 조선일보 서청원 씨 같은 사람도 왔고, 여기 동아일보 뭐 김충근인가요? 그분도 왔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 중앙 언론사에서, 신문사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뭐 정동영 씨, MBC 같은 데서는 직접 현장에 와서 방송한 그 내용도 있죠. 지금도 영상이 있고 그러는데, 그 방영은 하나도 안 됐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언론사에서 조금씩이라도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런 싹을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자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것을 쭉 담당을 했던 핵심 부처가 보안사였죠. 말하자면 K공작교육도 보안사에서 주도를 했던 것이고, 보안사 정보처에서 했던 것이고, 권정달 씨는 주로 민정당 창당 작업에 투입이 되고, 정보처장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정보과장이었던, 그러니까 5.18 이전에는 정보과장이었던 한용원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보처장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죠. 5.18 이후에.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5.18 이후에는 보안사령관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전두환 거기는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보안사령관이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언론 정화, 언론사 통폐합 이런 것들은 노태우와 한용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